더정치 시즌2 6번째 시간입니다.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1야당인 더민주는 실익 있는 사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바로 결론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매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안보 보수인 김종인 대표의 영향이 큰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인 대표를 글쎄요, 안보 보수라고 규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경제수석을 했지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주도했던 그 이른바 북방 정책을 김종인 그 당시 경제수석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 결정, 대외 관계에서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어떤 그 불가역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찬성을 하거나 이제 반대를 하거나 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합의해서 발표한 것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신중론 이런 정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심리의 기저에 보면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거다. 그리고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일단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 그래서 어떤 국방 문제에 대한 문민 통제 자체를 약간 부정한 듯한 그런 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뜻이고요. 꼭 무슨 군이 그 안보 결정을 주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이죠. 그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 당시 이제 김종인 대표가 북한 괴멸론 얘기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자멸론이라고 해야 옳은데 이제 말을 이제 괴멸론이라는 단어를 썼죠. 괴멸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좀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좀 일단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를 들어봐야 된다. 좀 신중론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김종인 대표 나름대로 어떤 그 안보와 외교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점,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곧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하는 시간에 의원들이 정책한다며 사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사드 반대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당론이 어떻게 채택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8월 말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 대표가 일단 신중론, 현실론을 펴고 있다. 이건 좀 정치적으로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종인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적어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게 아마 그 당의 노선일 겁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 사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사실은 이것과 배치되는 측면이거든요. 햇볕 정책을 기본적으로 좀 부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란 게 그 연원에 따져보면은 북핵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북핵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입장이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대립해 왔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함으로써 북한을 고립시키고 그래서 북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고 미국 정부의 지금 입장이죠. 또 하나는 북한과 협상을 함으로써 즉
북한에 뭔가를 주고 북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네.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 이게 이제 햇볕 정책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지난 김대중 정부, 우리가 노무현 정부는 견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걸 기본 노선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하려면은 몇 가지 전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북한이 협상회장에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이 협상회장에 나오게 하려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북한의 우방들이 네. 북한에 압박을 가해갖고 협상회장에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햇볕 정책이 작동하려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소한 북한보다는 좀 한국의 편을 들게 하는 예, 예. 그런 외교 정책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반대하는 겁니다. 등을 돌리기 예,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 사드 배치 자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한국과 등지게 함으로써 사실은 햇볕 정책이 작동하는 거를 굉장히 그 반대할 뿐만 아니라 햇볕 정책의 작동 자체를 완전히 그 무력화하는 네. 그런 정책 수단입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용인한다는 것은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햇볕 정책 그 유지 노선에 완전히 배치되는 건데 네. 이런 거를 지금 김정인 대표는 어쨌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종인 대표의 한겨레 인터뷰,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보면 왜 그런 얘기들 하는지 그런 고민의 일단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반미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은데 효순 미선양 사건 때처럼 대선을 앞두고 그런 반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사드 이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선회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드 문제가 내년 대선 국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당연히 쟁점이 되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쟁점이 되는 거고요. 특히 사드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고 경제, 외교, 안보, 한반도 전체 우리나라 총체적인 어떤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내년 대선에서 이제 쟁점이 돼야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이슈죠. 저는 김종인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내년 대선까지 겨냥한 네. 그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과연 네. 대선까지 겨냥한 것이 주된 이유겠냐? 저는 그거보다는 일차적으로 이제 김종인 대표의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 네. 이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 보수적이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그 합리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거는 공화당 정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바마 정권 네. 굉장히 네. 강하고 힐러리 정권 만약 들어선다면 당선된다면은 굉장히 훨씬 더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네. 대응할 겁니다. 그건 북한이 믿을 수 없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이다라는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도 그런 인식에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북한과 협상을 해갖고 포기시키기보다는 북한을 압박해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드 배치에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입장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개인의 그런 인식이 네.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내년 대선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김종인 대표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보수의 유권자층으로 야당이 확장을 하는 데서 도움이 네,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것 과연 같습니까? 그럴지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진짜 득표만 놓고 본다면은 사드 배치가 과연 야당이 득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찬반이 어느 쪽이 많다. 따라서 대선 때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면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개성공단 폐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약간의 신중론을 얘기를 했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개성공단 폐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정인 대표를 비롯한 이제 소수 의원들이 이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좀 너무 지나치게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과연 야당이 어떤 인상을 주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제 뭐 저희처럼 이렇게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이니까 잘못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되지만 국민들한테 정당이 저 정당은 내부에 신중론도 있구나. 그래서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도 있고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좀 넓은 정당이고 고민하는 정당이구나. 뭐 이런 모습을 주는 그런 정치적 효과 같은 것도 뭐 좀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단순하게 얘기하면 중도층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내년 대선에서의 어떤 승리 뭐 이런 것을 그렇게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효과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쪽은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네. 글쎄 저도 그걸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여당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사드에 대해서 당 지도부 대통령 결정이니까 당 지도부는 찬성하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절대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삭발을 하고 지금 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지금 여당을 좀 좋아하는 친여 성향 언론에서도 아주 그 강한 그 비판을 사설과 칼럼으로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과연 어느 정당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냐 뭐 이건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가 진짜 유불리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 그냥 원칙적이고 노선에 따라갖고 그 입장을 정하고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유불리를 따지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이거는 국가 안보와 네. 우리 국민의 생명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그 정치적 유불리 내년 대선에서 이게 표에 도움이 될 것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소신과 원칙에 따라 갖고 각 정치 세력들이 입장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존에 가져왔던 스탠스와 노선을 보면은 사드는 반대하는 게 저는 그것이 그 일관성이 있고 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사드 배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8월 9일에 전당대회를 엽니다. 친박의 영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의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따라서 판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일단 서청원 의원의 출마 그리고 불출마 상황을 모두 가정해서 새누리당의 미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에 당대표를 뽑게 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됐는데 이 새롭게 들어서는 새누리당 지도부 그리고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요? 글쎄 당 대표죠. 당 대표. 그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를 뽑는 네. 겁니다. 2년씩 임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이제 임기 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정당의 이제 목적이라는 건 집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재집권을 과연 이제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뽑히는 지도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당청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 이게 친박 강경파들의 이제 의견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번 총선에서 봤듯이 우리는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온건 친박 내지 이제 비박 네. 쪽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책무를 완수할 사람으로서 서청원 의원이 계속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떠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년병장한테 내무반장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 서청원을 떠미는 손, 일단 친박 강경파, 이른바 친박 노론과 청와대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론이 좀 난다고 봅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네.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주말까지 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어집니까? 예, 네. 여론을 좀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오늘 아침에 서청원 의원 추대론을 펴는 새누리당 의원 얘기는 5대5 정도까지 온 것 같다. 처음에는 이제 출마하지 안 안 하겠다는, 하겠는데, 예.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본인 생각이 5대5까지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당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하고 내가 경쟁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나와서 계속 한판 붙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력적에서. 좀 망신스럽죠. 그래서 네. 아무튼 전체 다 당이 나를 추대할 수 없다면 이른바 친박 안에서라도 나를 좀 추대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도 욕을 먹고 나가지 않아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걸로 봐서는 주말쯤 돼서 나가는 쪽으로 뭐 어떻게든 욕을 먹는다면 뭐 나가고 욕을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여론의 흐름 같은 것도 좀 살펴가면서 가면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2년 전에 서청원 대표가 그 김무성 대표하고 붙을 때요. 붙어서 졌죠. 예, 그래갖고 예. 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실 출마할 때도 처음에 서청원 대표는 출마를 꺼렸거든요. 서청원 대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사실 국회의장입니다. 그때도 예, 국회의장 예. 하고 싶었고 네. 국회의장 하려고 했는데 워낙 청와대에서 이제 강하게 당대표 출마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서청원 대표한테 그때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네. 그 김무성 그 서청원 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야당 원내대표 할 때 김무성 대표는 그때 저기 김영삼 총재의 막내 그 거의 그 그렇죠. 아주 그 진짜 막내 중에서도 네. 막내 네. 저거였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붙어갖고서 저 대학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로 봐갖고는 지금 김용태 의원입니다. 예. 지금은 더 하겠죠. 더 하고, 더군다나 지금도 어쨌든 서청원 대표의 꿈은 국회의장일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서청원 대표는 국회의장 자기가 잘하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원내 제1당으로 이제 네. 새누리당이 올랐었고 또 서청원 대표가 야당 정치인하고도 굉장히 그 친합니다. 네. 그 박지원 대표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활용한다면 하반기에는 20대 후반기에는 국회의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그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는 역시 그 청와대 쪽에 그런 의지가 굉장히 작용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서청원 대표만 하더라도 이게 옛날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위에서 대통령이 보스가 하라고 시키면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네. 그런 부담감과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 그런 상태라고 봐야겠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서청원 의원 사이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원래 서청원 의원은 이제 장도동계죠. 김영삼 전 대통령 사람인데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제 박근혜 경선 후보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박근혜를 선택했느냐?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사이가 사이가 안 나쁜데. 좋은데. 예. 근데 이유가 뜻밖의 간단해요. 아니 먼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후보하고 가깝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그 한일회담 반대 투쟁도 예. 같이 했고요. 서청원 의원이 이제 중앙대 총학생회장 예.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명박 후보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먼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사건으로 서청원 의원이 구속됐던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표가 꽃을 들고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서청원 의원이 그때 박근혜 대표한테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졌다는 거고요. 나중에 2007년 앞두고 먼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도와줬다.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08년 공천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이 세력이 친박 세력들을 대거 탈락시켰을 네. 때 서청원 의원이 친박연대라는 그렇죠.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예. 정당을 창당해서 대성공을 성공하죠. 거뒀고요. 네. 그것 때문에 구속되죠. 또 감옥 생활을 아주 엄청난 돈 오랫동안 받았죠. 했었고요. 또 2010년 12월까지 수감 생활을 꽤 길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감 생활 끝내고 출마하면서 서청원 의원이 했던 말,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로부터 이제 1년 뒤에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이 서청원 의원의 사조적인 청산회에다가
유정복 비서실장을 보냅니다. 그렇죠. 보내서 그 유명한 말,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래서 네. 박근혜와 서청원 사이는 의리로 뭉친 사이구나. 이제 이걸 국민들이 아주 강렬하게 알게 됐던, 그랬던 서청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청원 의원이 대표에 출마한다면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서청원 의원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간곡한 청을 외면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경우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불확실하죠. 네. 그것도 아마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지금 서청원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이렇게 장고를 하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사실은 2년 전에 김무성 대표하고 붙을 때는 서청원 대표가 이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 조직이 있고 청와대가 미니까. 그런데도 졌거든요. 지금은 친박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네. 비박 후보는 더군다나 뭐 단일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청원 대표가 나왔을 때 이긴다는 전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민심을 보면 그런데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새누리당 당직자한테 이제 이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당으로까지 추락해 가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언지 아느냐. 당내에서 이른바 친박 세력이 다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문화는 아무래도 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당원 대의원들한테 좀 누굴 찍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먹히는 문화라고 오더를 합니다. 내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120여 명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70여 명이 이제 친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친박 세력 안에서 교통정리만 잘 해서 서청원 대표가 출마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뜻을 접어주고 이렇게 정리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친박, 이른바 강경파 쪽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친박이 단일화만 되면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도 될 거고. 네. 예. 그러면 또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뭐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날부터 네. 과연 서청원 대표로 얼굴을 해갖고 우리가 재집권을 할 수 있겠느냐,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들, 비판들이 당 안팎에서 아마 쏟아질 겁니다. 네. 그런 것들과 싸워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당내 역학구도상으로는 친박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 될 것이다. 네. 명분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비전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서청원 대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청원 대표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험난한 그 당대표가 되기 위한 굉장히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그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길일 겁니다. 네. 참 묘한 게 말이죠. 서청원 의원이 조선일보 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굉장히 강하게 사설로 비판을 하는데 나오지 말라고, 나오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뭐 조선일보에서 아직 결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동아일보하고 이제 중앙일보 사설을 좀 찾아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아주 비판적입니다. 네. 지금 전 국민의 스트레스로 지탄받는 기신명의 친박 세력으로부터 출마 압력을 받고 있는 서청원, 네. 뭐 이런 표현을 하고요. 네. 뭐 패거리 정치, 오만한 모습. 하여튼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거나 당대표가 되면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간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네. 좀 보수성의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아마 서청원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되고 난 다음에 좀 보수 성향, 내지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민심은 좀 상당히 많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어쨌든 나이도 많고 뭐 당의 어른이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당의 어른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원구성 협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국회의장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교착 상태를 푸는 그런 정치력도 보였고, 그런 걸 보면은 당의 어른으로서 친박 비박 간의 갈등도 조금 조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할 말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 성공적인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서청원 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합리적인 네. 사람이고 스킨십이 굉장히 좋은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그 당내 정치 같은 것들 사람한테는 맨투맨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거는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실 그거 좀 뛰어넘어서 당대표에 대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라는 것들은 사실은 비박이냐 친박이냐는 계파를 뛰어넘는 하나의 당의 얼굴로서의 네. 비전과 그리고 하나의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서청원 대표에게서 그 당원이나 국민들이 어떤 비전을 볼 것이냐. 70대에다가 YS 때부터 한 수십 년대, 80년대부터 정치를 해오신 분이 2016년에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당의 얼굴로 내놓은 정당. 네. 과연 그런 정당에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당연히 당의 지지가 서청원 대표가 되더라도 당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잘 융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적으로 볼 때는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네. 쉽지가 않고 떨어지면 결국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적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서청원 대표 갖고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 딜레마,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는 되더라도 당내에서 뭘 하든 간에 계속 그 외부적으로 지지율의 그 흔들림을 가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비롯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서청원 대표가 된다면 서청원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거슬리면서 쓴소리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없다고 봐야죠. 네, 그건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친박연대 대표를 하셨던 분이 반박을 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요구죠. 그리고 상도동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군을 모셨던 네. 주군과 신하 관계였거든요. 네, 완전히. 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 이제 와서 주군에게 쓴소리 하면서 반항한다?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당대표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박이 유리해지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비박이나 또는 네. 이제 이주영 이주영 의원이 의원이 이제 있죠. 본래 예. 친박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신탈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정도의 신탈박. 예,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공천 과정에서 강경 친박에 보였던 그 행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이주영 의원이나 이제 이른바 이제 비박, 뭐 김용태, 정병국 이런 분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당 대표가 되면 새누리당하고 청와대하고 계속 남은 임기 동안 싸움만 벌이게 되는 네.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예. 예, 그 임기 말에 당청 간의 어떤 갈등 관계는 오히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동력이 될 네, 수도 있는 네. 겁니다. 지금 이른바 비박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매달려가지고는 내년 대선에서 참패한다. 따라서 청와대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뭔가 우리 지지자들한테 다시 좀 지지를 호소할 수 네. 있는 이런 혁신을 네.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서청원 대표가 안 나오면 친박 비박 대결 구도가 상당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이주영 대표가 어쨌든 친박 강경파들을 비판하면서 당내를 화합하고 이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친박 강경파들은 사실 이주영 의원한테 불만이 많죠. 네. 저게 과연 친박, 진짜 친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불만이 있지만은 당 대표 선거에서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주영 대표가 중도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친박 강경파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이주영 의원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비박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주영 의원에게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도 물론 친박이긴 합니다만은 호남이거든요. 네. 호남은 영남 의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정서상으로. 종합을 해보면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보다 불출마할 때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역설이지만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서청원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노론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참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더정치 시즌2 6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